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지난주 증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투자자분들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G2의 무역 분쟁이 가지고 온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그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가 함께 하시면서 관세 부각 내용 자세히 짚어보시고 앞으로 세계 지표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출발하기 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저희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변함이 없는 폭입니다. 227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에서만 90억 원 정도 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77억 원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내리고 있습니다. 0.48% 내리면서 805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기관만 나홀로 270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국가단체에서 매도세가 거센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0.26% 오르면서 7,252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 0.22% 오르면서 2,769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지수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08% 내리면서 93선으로 소폭 내려온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골드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요즘에 골드의 수요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0.13% 오르면서 1,257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현재 0.09% 소폭 오르면서 73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시황에서도 역시 무역 전쟁이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어제 0.49% 오르면서 2,747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에서는 농업주의 흐름이 좋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올랐는데요. 0.47% 오르면서 28,31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750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0.01% 소폭 상승 중이고요. 이 중에서는 모두 강보합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다른 코인들 역시 모두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텔라 루멘이 1%대 강세인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거래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오스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9,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비트코인 3위에는 에이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코인은 바로 이 룸 네트워크입니다. 룸 네트워크는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어부지리로 이득을 얻게 됐고 대만은 새우 등이 터졌는데요. 어떻게 된 소식인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유가 오름세에 오펙에 재차 증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압박했을까요? 함께 외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신입니다.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US-China trade war threats prompt Taiwan firms to consider moving away from mainland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들로 이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신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사상 초유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됐다. 농산품에 대한 대중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대만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의 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디램,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체 관련 전문가가 한 말인데요. 최근 중국 측에 있는 대만 쪽 비즈니스맨들이 이 최근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 있는 이 대만 기업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rump to OPEC, reduce pricing now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펙에게 당장 가격을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펙이 유가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유가 하락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압박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독점 기업인 오펙은 유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 나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 당장 가격을 낮춰라.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유가 흐름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월요일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김은수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외신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우려하던 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발효가 됐는데요. 네. 이번 관세부가 내용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미국 행정부가 예정대로 한국 시간입니다. 6일 오후 1시 1분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 기준으로는 6일 12시 오전 12시 1분에 기해서 340억 달러어치 이 800가량 제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500억 달러인데요. 지을 때 2주 후에 284개 품목을 추가로 160달러가 발표가 된다면요. 전체 합산 500억 달러 이 규모가 됩니다. 미국은 이후에 2천억 달러 부과를 더욱더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에 3천억 달러가 지금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이 보복 대응에 나설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 규모를 최대 5천억 달러까지 보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건데요. 하지만 중국은 곧바로 보복 대응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545개 품목에 34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지금 부과한다는 것이 중국의 대응 방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무역 전쟁에서 이 러시아가 득을 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역학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역 전쟁의 땅에서 이제 득과 실, 이 나라들 간의 득과 실이 다르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일단은 지금 러시아가 당장은 좀 어부지리로 득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농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양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러시아산 농산물이 대체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구 장관은요, 대중적인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대두 경작지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역시도 중국 내 점유율 확대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최대 석유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될 때는 미국산의 셰일 오일을 조금 더 대폭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요. 현재 결국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좀 파국으로 진행이 되면서 수입 노선을 러시아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 등의 지금 친환경 자동차 수요도 굉장히 폭발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란산 석유가 지금 중국에 이제 계속 수입을 하느냐라는 이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중국은 지금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대만이 가장 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아이폰 이 부품 생산이 주력인 폭스콘 그리고 OEM 방식이나 중간재 방식의 수출이 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좀 미국과 중국에는 어느 정도 현지화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만약에 이게 좀 끝날 경우에는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는 상당 부분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이득을 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가 상승을 원래는 원하고 있던 이 미국과, 그죠? 그리고 이 사우디가 지금 유가 하락으로 다시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오펙의 증산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증산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오펙의 증산이요. 한번 이게 단순히 더 생산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과 핵 협상을 파기했던 미국이 지금 제재로 인해서 이란 석유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같은 오펙 국가인 사우디가 추가 증산하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우디는요, 수니파의 맹주고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서로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거죠? 네, 사실 이게 오펙이라는 게요, 네네.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오펙 회원국끼리 오펙 협정을 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펙 회원국이라면 이게 같은 오펙 회원국의 이익 역시도 대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우디가 사실상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지금 증산은 하겠다고 했지만요. 사실 실제 증산량이 지금 이란의 감산량을 좀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사우디에서 지금 뽑아 올릴 수 있는 유전을 총동원한다고 해도요. 지금 이란의 제재 감산 그리고 리비아와 이 베네수엘라의 국가적인 불안감 이런 게 대체하기에는 좀 부족한 양이다. 거기다가 이 오펙 플러스 즉 러시아를 비롯한 이 비오펙 국가 내에서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 차질까지 지금 겹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금 사실 당장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게 곧 이제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7, 8, 9가 가장 유가를 좀 고유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 하락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이란은 지금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협박을 동원해서 조금 더 이제 고유가를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욱더 유가를 높게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제 지지율 하락을 좀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잘 짜야지만 또 이번 주에도 수익을 잘 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요. 지금 미국의 관세 발효 이후에 중국에 대해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한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6일에 2차 140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에 2주 안에 협상에 이제 관세 발효를 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으로 인해서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의지가 핵심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증시가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한 이 종목 위주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오늘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6월 고용 추세 지수하고 5월 소비자 신용이 좀 발표가 됩니다. 또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고요. 또 10일 내일입니다. 5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 그리고 소기업 낙관 지수, 유가에 관련된 EI 에너지 전망 보고서 그리고 펩시코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11일입니다. 지금 6월 생산자 물가 PPI하고요. 5월 도매 재고 지표가 좀 발표될 예정이고요.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하고 지금 11일부터 13일까지 WTO 대중국 무역 정책 이 심사 회의가 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2일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 CPI 그리고 실질 소득이 나오고요.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설이 되어 있습니다. 13일 금요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7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그리고 6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 애플리스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티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요. JP 모건 그리고 시티그룹 그다음에 웰스파고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이 가이드 한 문장은요, 큰 위기가 있을 때 큰 기회는 찾아온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현재를 좀 위기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네.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위기가 있는 만큼 기회가 이제 좀 더욱더 깊게
함께 찾아온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미국 대두 가격이 굉장히 급반등을 보였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대두와 이 대두박은요, 역사에 남을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시나 이게 단 하루 반등 폭으로 인해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7%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막상 관세가 발효가 되면요, 대두는 반등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우리 아우스에서 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관세부가 역시 지금 미국이 500억 달러로 시작하지 않고 340억 달러만 먼저 진행하는 등의 아직은 사실상 협상의 여지는 어느 정도 남겨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리의 하락 추세 공략 등의 그만큼의 큰 기회도 아직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품군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 대반등의 추세 역시도 반드시 노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전쟁 지금 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두로 인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매매 전략의 시간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 펼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이번 주 매매 가이드 그리고 매매 결과 말씀 같이 드리자면요. 네. 유로 FX입니다. 수 시스템상이 지난주 금요일에 유로 FX 오른쪽에 보수축 추세 매매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기본 추세 매매하고 함께 같이 좀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지금 유로존 6월 제조업 지금 PMI가 54.9로 지금 1년 반, 즉 18개월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미국과 유로존의 관세 전쟁으로 이 전망이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요. 현재 지금 매수 이 시그널이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반등 1차 라인이요. 1.18650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 라인으로 1.19620까지 좀 목표가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유로존이 철강에 대해서 지금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고 준비 중입니다만 미국과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수를 지금 좀 따라가지만 여기 지금 추세의 기본 여기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1.1757이 여기가 만약에 이제 이탈이 하게 된다면 이 수 시스템상으로도 기본 추세 매매 그리고 보수적 추세 매매 모두 500특봉의 이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좀 유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우리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개시된 가운데 중국 리커창 총리는 이번 무역 전쟁의 승리자는 없다면서 중국 개방 확대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어떤 형식으로 개방 확대에 앞장서게 될지 잠시 후 첫 번째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상승 모멘텀과 유동성이 부족한 중국 증시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백마주다라는 중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무너지는 중국 증시의 백마주만이 대안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장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전일장 마감 좀 어떻게 됐나요? 네, 뭐 이렇게 상당히 예상이 가능했던 반등이었는데요. 장중의 반등폭이 너무 세서 이거 뭐야 할 정도였는데 이제 지난주에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0.4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선전 성분 지수랑 창업반 지수는 조금 더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장중에 무려 1%나 올랐어요. 예, 이거 무역전쟁 시작하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뭐 축포라도 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등을 했다가 네, 역시 막판에 아니나 다를까 다 밀렸습니다. 다 밀렸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은 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런 반응이겠죠. 무역전쟁은 막상 시작했지만 중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는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요. 차신주도 역시 차신주도밖에 지금 볼 게 없나 봅니다. 차신주는 그나마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도자기, 방직,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환경보호 이런 쪽들이 좀 이제 급락을 했고요. 방직기기 업종이 특히 많이 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뒷심은 약했지만 긍정적으로 차후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리커창 총리가 이제 회의를 갔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다만 중국이 개방을 많이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회의를 간 데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무역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상응해서 반격을 한다. 다만 이제 중국은 이제 이런 무역 전쟁에서 미국과 무역 전쟁 명분 찾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가리아에서 벌어진 이제 CEC라는 이제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뉴스가 되어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리커창 총리가요, 이 CEC 회의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방국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 중국이 좀 확보가 가능한 우방국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하면서 좀 이겨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봤을 때 같은 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을 좀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이제 CEC가 열렸는데요. 이 CEC가 뭐 어떤 회의냐면 동유럽의 16개국 모임이거든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16개국이 모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은 여기서 장기간의 이제 확장 정책을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혁 개방을 약속해서 총 3가지를 약속을 한 그런 상태인데요. 미국 우선주의와 이제 반대 노선을 거치면서 그쪽 나라들을 이제 좀 결집하려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 1대1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라 상당히 좀 중국이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대1로가 일단 인도에서 막혔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뚫릴지는 좀 의문이고요. 인도 지나가야지 이제 중앙아시아, 동유럽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미국 이제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가 중국 우군으로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러시아 하나 확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주요 회원국들 중에 CEC 주요 회원국들 중에 일부가 이제 EU 국가인데요. 이 EU 국가에서도 중국 편으로 쓸지, 근데 EU 자체가 이제 중국 편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 아직 EU가 아직 애매하다.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썸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양쪽 다리 걸쳐놓고 썸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셰일오일을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원래 정통적으로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긴 했어요. 국경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긴 했는데, 셰일오일 뭐 수입하는 거야 뭐 사실 상관은 없는데, 네.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수입량을 늘리느냐 부분이 이제 중국과
인도 간에 이제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모디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국이 인도를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중국 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 주말에 이 선거 승리를 했기 때문에 80몇 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하죠. 멕시코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방 국가로 볼 수 있는 국가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중국 내에서는 지금 전의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말 사이에도 많은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를 부과한다고 했더니 중국에서는 핵심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미 수입액이 한 1,500달러밖에 안 돼요, 전체가. 그래서 미국이 5천억 달러 부과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5천억 달러 부과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한 양이. 그래서 이제 핵심만 찌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미국과 이제 비관세 장벽을 좀 적절하게 좀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특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야 된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애플 아이폰 사지 말자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주요 전략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방과 자유무역 강조해서 시간이 올수록 이제 국제사회 지지,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우군을 만들려고 하죠. 국제사회 지지를 좀 이끌어내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도덕적 우위를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협상 카드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좀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가오펑 이제 중국 상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도리에 맞으면 도와주는 이가 많고 도리에 어긋나면 도와주는 이가 적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맹자에서 나오는 말이고 마오쩌둥도 즐겨 쓰는 말인데 한마디로 우군, 국제사회 지지를 많이 확보하겠다. 이런 뜻으로 익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뉴스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일단 무역전쟁 폭풍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중국 주식 중에 도대체 그럼 어떤 게 기회가 많냐? 왜냐면 중국이 다 폭락하니까 종목들이. 어디서 좀 기회를 보면 좋을까 했는데 이제 역시 증시의 최고의 대전제는 뭡니까?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좋은 종목을 한번 봐보자. 실적은 좋은 종목,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실적은 이제 급등했는데 폭락한, 주식은 폭락한 그런 종목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 해서 이걸 백마주라고 하거든요. 백마주라고 하는데 순이익이 이제 수십 배 급증한 기업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폭락했어요. PER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싼 기업들이 많다. 이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계속 하락을 걸어왔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사실 저는 이제 서서히 매수를 좀 준비해봐야 될 때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적극적인 매수가는 아니고요. 매수는 이제 반등 나오고 그때 확인하면 적극적인 매수는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서서히 매수는 준비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무역 전쟁 관련된 이제 중국 증시 압박은 상당 부분 좀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이 여부도 좀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좀 확인하면서 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국 내수 위주의 실적주들 같은 경우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겠고요. 중국 내수 구매력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전기전자 부분을 좀 제외하고는 중국 IT 공룡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국 자체 내수 비중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역전쟁이 다만 장기화되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구매력이 좀 하락할 문제는 존재합니다만은 그래도 장기화 가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보들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기에 어떤 종목들을 사야 할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사에서는 저평가 실적주를 노려보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군 좀 유망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상반기 한번 실적을 한번 뜯어보면요. 네. 일단 상반기 실적 공개한 기업들 중에 한 150개 기업이 순이익이 한 100%를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기업들, A주들 중에서 한 100여 개, 150개 기업이 이제 실적이 2배가 올랐는데, 이제 이들 중에 이제 82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하락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대폭락을 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들 백마주의 반등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백마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중국 용어인데, 중국 증시 용어인데, 장기 실적 상승세를 탔는데, 반면에 이 성장주를 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대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을 백마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을 좀 얘기 드리자면 성지탕, 하이프루이, 그다음 한방 하이테크, 통유한 석유, 그다음 메인앤건강 등 이제 모두 이 5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순이익이 한 1000%, 10배
10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했어요. 주가는 폭락했는데 휘일러 봤을 때 고평가 부담이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몇 개 기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좀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고평가가 좀 해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 추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접근해 볼 만하다. 이 종목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중에 저희 한국에서 거래 안 되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예, 거래되는 종목 좀 이따가 자세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1000%나 순이익이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담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일단 두 종목 일단 얘기를 드렸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5개 종목 중 아까 얘기 드렸던 그 5개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해보서 제약이라고 있는데 해보서 제약이 뭐냐면 아까 하이프루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종목에 이제 상장된 명이 해보서 제약입니다. 해보서 제약이고요. 002399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주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바이오 제약바이오에서 거의 선두권 기업이고요. 미국 FDA에서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인증받아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한때 2010년대 초반에는요, 이 해보서 제약의 CEO가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 부부가 뭐 거의 중국 갑부 항상 1위를 찍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갑부에서 항상 1위를 찍었던 이 기업인데 지금 이제 워낙에 IT 기업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밀렸는데 지금 이제 주로 혈액 응고 방지 물질로 알려진 이제 헤파린 원료를 연구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 세계 최대 원료 개발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가 이제 노바티스 등 이제 다국적 제약사로 많이 수출이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중국 원료를 쓴다고 해서 미국이 제재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사실, 무역전쟁에서 좀 빗나가 있는 종목인데 주가는 좀 많이 밀렸거든요. 해외 M&A도 최근에 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쭉 급등하다가 지금 이 회사 이제 월봉 차트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월봉 차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무역전쟁하면서 좀 밀렸어요. 어떻게 해보서 제약도 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번 무역전이 상당히 강했는데 일단은 저희 매수천은 좀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 위안 라인을 지금 뚫고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어제 이제 밑꼬리단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된다. 외바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 종목을 이제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다음 종목 한번 세팅해 놓을게요. 잠시만요. 네. 민현생명 건강산업, 민현생 건강산업 이거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민현 건강산업. 예. 근데 민현 건강산업은 메인앤 건강의 이제 상장사 이름이 민현 건강산업이고요. 002044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헬스케어 건강진단으로 뭐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거의 뭐 경쟁이 안 되고요. 다른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의료 서비스 회사로 적극적으로 M&A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강검진 시장이요. 매년 30%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우리도 건강검진 받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진국 기준 이제 전국에 이제 165개 건강검진 센터 보유하고 있고 선진국 기준으로 약 70%가 건강검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중국은 이제 40%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중국 아직도 2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민현 건강산업을 좀 보시면은 이 회사 지금 사실 월봉 보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주가가 뭐 오르는 폭이 뭐 그러니까 뭐 무섭다고 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민현 건강산업이 드디어 조정을 봐서 21선을 내줬어요. 이 모습조차 거의 보여준 적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매수가를 21.500 위안으로 좀 설정하셔서 이쪽 라인, 이 밑에 라인입니다. 이 500 라인으로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19.180 이거 좀 길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손절가. 이번이 기회입니다. 거의 이런 게 안 와요. 네. 1차원표가는 24.000 위안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원표가는
27.200명 위안. 제가 봤을 때는 민영건강산업은 이런 기회를 거의 안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지 될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 문화를 보셔도 지금 민영 건강 사업에 대해서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중국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를 상징하는 ICO, 바로 암호화폐 공개인데요. 요즘 뜨거운 열풍을 불고 있는 ICO의 모든 것, 코인 이슈 분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술 이사라는 새로운 보직을 만들고 그 자리에 시니어 엔지니어인 에반 청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분야 진출은 한 발 앞당겨진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은 또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지 앞으로 페이스북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선주 멘토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ICO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 전부터 제가 ICO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디센터 아카데미 서울경제TV가 이제 디센터라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특집으로 이제 아카데미라고 해서 좀 암호화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특집 기사를 마련해서 제가 여기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IPO와 ICO를 비교하면서 ICO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까 하는데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가 ICO일 겁니다. 뭐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해서 보통 암호화폐 공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암호화폐, 즉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이 요즘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MC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된 ICO가요. 세계적으로는 537건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는 137억 달러, 그러니까 15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는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으로 이제 쭉 이어졌고요. 특히 올해 ICO에 몰린 돈이 이제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모든 ICO에 조달된 금액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ICO 여기가 뜨거워졌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신생 벤처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ICO를 특히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이제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이제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모았고 또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ICO는 지금 주식시장의 IPO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네, 뭐 얼핏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요. 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ICO 그리고 IPO는 주식 시장에서 이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건데요.
IPO에 발행되는 이제 신규 주식 대신에 신규 토큰을 넣으면 이제 ICO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IPO 이후에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기업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개가 된 이후에 가격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움직이는데 이런 점에서는 이제 IPO, ICO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근본부터 좀 다른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드리면 이제 시작부터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ICO는 분산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즉 토큰을 발행하고 공개 원장을 통해서 토큰을 주고받는데요. 기본적으로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미발행된 코인은 소각되고 또 추가 발행이 없다라는 또 그런 큰 기본 틀이 있고요. 반면 IPO는 중앙의 회사가 자신의 지분을 주식의 형태로 이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증권사 등을 통해서 거래된 중앙화된 주식 시장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투자자가 부족하다면 투자은행 뭐 이런 것에서 이런 은행 같은 중간 쪽 책임자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인수하기 때문에 미발행되는 주식이 없다라는 점이 또 차이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자라는 방식으로 주식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IPO는 이제 거래소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ICO는 거래소 상장과는 완전히 또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IPO와 ICO 지금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진행 과정의 난이도가 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IPO는 어렵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세계 최대 규모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제 SNS, 기업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 두 번째 이슈로도 다뤘었는데, 이 페이스북도 2004년 2월에 설립 후 8년이 지난 2012년이 돼서야 IPO를 통과해서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이처럼 이런 큰 기업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수익성, 성장성 등 일정 기준이 넘어서야 이제 IPO라는 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IPO를 진행하려면 일단 3년 이상 기업 활동을 해야 되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결국 회사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내야 되는지 가시화된 그 기업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IPO 절차를 거치면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ICO는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 스타트업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잘 이용될 수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면서 ICO로 이제 투자금을 모으고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 3년 이상의 뭐 영업 활동을 한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아래의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겠다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시제품도 필요 없고요. 아이디어가 적힌 백서가 모든 것을 대체를 해서 뭐 백서가 이제 허상이다 뭐 이런 문제도 있긴 했었지만 백서 없이도 또 ICO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좀 자유로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IPO와 ICO를 비교했을 때 ICO는 매우 쉽고 절차가 짧아서 한 달 안에도 가능해서 뭐 이런 신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ICO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점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들었어요.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IPO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제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기업과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이 있겠죠.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뭐 성공적 기업을 운영을 위해서 필수 요소들을 이렇게 적는데 이런 것들, IPO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투자 설명서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이러면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ICO는 좀 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밝혀야 하는 정보나 절차가 없고요.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백서 안에만 어떤 발행자가 적당한 내용을 판단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서류나 뭐 이런 것들에서 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다르겠죠. IPO는 기업의 가치가 녹아 있는 주식을 사는 건데 그 안에 기업의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이익이 나면 다시 당연히 배당도 받겠죠. 그리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도 녹아져 있습니다. 반면 ICO로 받게 되는 토큰 혹은 코인에는 대부분의 회사처럼 재산권, 의결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주주로서의 권리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극소수의 토큰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토큰은 이제 가격이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라고 하죠. 시세 차익만 좀 현재로서는 좀 노릴 뿐입니다. 그래서 투자 참여 절차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르다, 이런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IPO에 참여해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MC님도 이제 증권 계좌를 열고 네. 돈을 넣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IPO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ICO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이 해당 계좌로 코인을 보내고 내 계좌를 알려주면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퍼블릭 세일은 물론 뭐 프라이빗 또는 프리세일 등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그 각 단계마다 참여를 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미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한데, 그러니까 ICO 상장 전에 이제 그 뭐 퍼블릭 세일이라든지 프라이빗 이때 할인된 가격을 받고 이제 점점 상장되면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으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되게 초점을 맞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뭐 ICO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세 차익이 뭐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지금 ICO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은 분류 기준을 좀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좀 진행 과정 좀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IPO를 평가하는 기준은 ICO를 보면 투자할 프로젝트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IPO 평가 기준으로는요. 근데 성공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이 결국 투자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좀 높은 잣대로 그 기준을 정하다 보면. 근데 특히 분권화된 플랫폼에서 적용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어떤 특정한 그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토큰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명확하게 정의한 후 규제 시스템의 틀 안에 담으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토큰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증권으로 분류하고 증권법을 적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뭐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이 이제 지난 2월에 ICO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암호화폐 지급 토큰 지급형, 또 자산형, 유틸리티형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홍콩에 한해서 ICO를 허용을 해서 활발하게 홍콩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분류 기준을 국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시겠습니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ICO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자입니다. ICO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자.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잘 바꿔야 되는데요. 일단은 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점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무조건 ICO 뭐 요즘 이슈라고 해서 그거를 ICO 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뭐 큰일 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어떤 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동의하는 전문가들도 많지만 여전히 ICO에 대한 규제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국에서는 특히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 일단 ICO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필요한 지식을 쌓은 다음에 투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어떻고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암호화폐도 똑같이 ICO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이제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ICO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성공적 ICO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열린 자세로 이 시대 변화를 읽어내려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좀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통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통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